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의 한무린이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16번째 시간이에요.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제가 새로운 패턴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패턴인지 기대되실 텐데요. 함께 만나보러 가실게요. 자, 오늘은 제가 사이퍼 패턴이라는 패턴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름이 생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나비, 박쥐, 개, 그리고 상어 이런 친숙하고 귀여운 이름들을 위주로 한 패턴이었다고 하면 사이퍼 패턴, 이거는 다소 귀여움이 좀 떨어지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지?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조금 생소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패턴입니다. 사이퍼 패턴, 어떤 패턴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양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W자나 M자형의 하모닉 패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모양과는 정말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모닉 이론을 가진 하모닉 패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사이퍼 패턴은 조금 특별해요. 조금 특별한 이유는 일단 모양은 하모닉 패턴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하모닉 패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양만 같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하모닉 패턴이야. 모양만 비슷할 뿐 내실이 달라. 그래서 이거는 완전 다른 거야 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학파들도 있습니다. 다소 논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모닉 패턴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특이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샤크 패턴과 주로 사이퍼 패턴을 많이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고, 샤크 패턴이 1.13의 최대 PRG D점을 갖죠. 그런데 미니멈으로 봤을 때는 0.886이라는 숫자를 미니멈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샤크 패턴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 더 사이버 패턴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이버 패턴을 하나의 일종의 어떤 샤크 패턴의 약간 변형된 형태, 또는 샤크 패턴이 약간 부족한 형태, 그런 형태인 것이 아니냐, 그냥 샤크 패턴의 어느 일부 아니냐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이퍼 패턴은 조금 보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또 비교를 해보면 다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다소 특이하죠? 그렇죠?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홈 레벨이 일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홈 레벨이 없고 그냥 손절 로스, 스탑 로스라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스탑 로스를 얘는 0.886 지점을 둬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정말 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건지 다들 아시나요? 바로 이 부분에 어떤 규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1.618에서 2.24가 꽤 중요합니다. 샤크 패턴에서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여기가 뚱뚱하게 나오거나 여기에서 모양이 잘 안 맞게 되면 여기가 BC 범위를 충족하지 않는 샤크 패턴 비슷한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얘가 0.618이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이 1.618인데 이게 한 1.27쯤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얘는 샤크 패턴이냐? 샤크 패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다 샤크 패턴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샤크 패턴이 보통 불충분하기 때문에 샤크 패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별을 하기 때문에 BC가 중요한데, 사이퍼 패턴에서 보면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사이퍼 패턴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정확한 작도가 어디 남아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규격이 없습니다. 그게 사이퍼 패턴의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D포인트는 0.786 단일 비율을 써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도 조금 유연하죠. 조금 유연합니다. 이것도 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0.88이랑 1.27, 0.618과 1.414 이렇게 두 개를 짝을 맞춰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보편적인 사이퍼의 형태는 바로 0.382와 1.27이 짝을 갖는 이런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인 형태가 0.618과 1.414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려보면 이거를 이렇게 짝을 맞춰서 0.786을 맞춰서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상적인 크기는 또 이상적인 크기로 봐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 사이의 사이즈면 오케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요 사이의 사이즈는 오케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게 이렇게만 갖고 나머지는 똑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가 또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논란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언뜻 보면 A, C가 1.13에서 1.618이고 얘는 그냥 1.27에서 1.44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 다릅니다. 얘는 지금 요 길이에 대한 확장 비율을 이 숫자에다가 적은 거라고 하면, 이 사이퍼 패턴 같은 경우는 XA에 대한 얘에 대한 비율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퍼 패턴이 하모닉 패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거로는 바로 이런 거죠. 얘가 언뜻 봤을 때 생긴 것만 비슷하지 속은 완전히 다른 아이라는 거예요. 속이 완전히 다른데 겉모양만 비슷하다 그래서 얘가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너무 비율이 모호하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얘가 샤크 패턴에서 나온 어떤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또 그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샤크 패턴은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있고 뭔가 그런 발표 자료가 있는데, 얘는 발표 자료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누가 만들었는지 정도는 있는 그런 패턴이에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근데 사실은 정말로 그렇지 않은 패턴들이 수백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이퍼 패턴을 공부하기 이전에 있어서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이퍼 패턴이 하모닉 패턴이 맞느냐, 하모닉 패턴이 맞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부터 벌써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이퍼 패턴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얘가 왜 하모닉 패턴이 아닌가, 아니면 왜 논란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하모닉 패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모닉 패턴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죠? 공통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거. 샤크 패턴이 왜 하모닉 패턴인지, O형 패턴이 왜 하모닉 패턴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반드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A, B는 CD 패턴이 이 패턴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O형 패턴은 역 A, B는 CD 패턴이 존재했고, 샤크 패턴은 O형과 보완하면서 A, B는 CD 조건을 만족시키고, 다른 기본적인 가틀리, 벳, 크랩, 나비 이런 것들은 그냥 A, B는 CD 패턴 또는 대체 알트 A, B는 CD 패턴이 다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모닉 패턴에는 보안값 중에 A, B는 CD 패턴이 첫 번째라고 하면 그 다음 BC 프로젝션의 보안값이 있어야 되죠. BC 프로젝션도 부재라는 거예요. 사이퍼 패턴은 없어요. BC 프로젝션이. 따라서 얘가 하모닉 패턴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A와 C,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의 의미가 기존 하모닉 패턴과는 의미가 달라요. 언뜻 보면 똑같은 자리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얘도 하모닉이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를 속을 들여다보면 얘는 여기가 다른 비율이라는 거예요. 다른 비율.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퍼는 단독 도구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X, A, B, C, D 기존의 하모닉 패턴을 그리던 툴을 사용할 수 없고 얘는 단독 도구 툴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샤크 시간에 샤크를 배울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도구 툴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단독 툴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데런 오글스비라는 분이 창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전문 연구 서적이나 이런 거를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른 패턴에 비해서. 다른 패턴은 좀 더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 서적, 고서적, 고대 서적에서. 그렇죠? 1900년대의 고대 서적에서 여러 가지 기원이나 어떤 역사, 그리고 뭐 어떤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틀리나 벳 패턴 같은 경우는 더 말할 수 없이 더 많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얘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얘가 하모닉 패턴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이퍼 패턴을 그리는 도구 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그림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림부터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이퍼 어떻게 이 패턴을 그리느냐 할 때 단독 도구 툴을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딱 펼쳐서 보시면 X, A, B, C, D 패턴이라는 도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X, A, B, C, D 밑에 사이퍼 패턴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퍼 패턴은 이 전용 도구 툴을 사용합니다. 언뜻 보기엔 똑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X, A, B, C, D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샤크를 그려볼게요. 샤크 패턴은 그럼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 사이퍼 패턴 툴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동일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일단 다른지를 보여드리려면 얘를 동일한 자리에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서 사이퍼 패턴 툴로 얘랑 동일하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다른 숫자가 나와요. 어떻게 다른 숫자가 나오냐면 다른 데는 똑같은데 이 A와 C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A와 C 부분이 여기가 얘는 지금 숫자가 1.4로 찍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4 이렇게 찍어 놓겠습니다. 얘가 1.4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1.27밖에 안 돼요. 그렇죠? 1.264인데 이건 소수점 세 자리까지라서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1.27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뭐가 다른 거죠, 지금? 툴이? 뭔가 다르게 측정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논리로 측정되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는 간단합니다. 얘를 C를 움직여 볼게요. 이 숫자가 여기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C를 움직이면 여기 나머지 세 점이 움직여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C점을 움직여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이 BC 프로젝션 값만 움직이고 나머지가 안 움직여요. 샤크툴은. 그러면 A점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사이퍼툴은 A점을 움직이면 이것만 바뀌지 얘네들은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A점과 C점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르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정확히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실 텐데 정확히 재려면 피보나치의 되돌림 툴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하모닉 패턴에서는 두 가지 툴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죠.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피보나치 되돌림 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을 많이 사용을 하죠.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은 일반적으로 1보다 큰 숫자를 쓸 때 BC 프로젝션이라든지 아니면 AB는 CD 패턴의 길이를 잴 때, 그리고 Alt AB는 CD 패턴의 규격을 잴 때, 그럴 때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피보나치 되돌리면 그거 빼고 나머지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되돌림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1.414라는 샤크 툴에서 이 피보나치 비율이 나올 때는 얘는 A, B의 거리에 대한 비율이에요. 제가 지금 1.4를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눌러서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린 이 툴은 A, B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길이에 대해서 얼만큼 반대로 확장했느냐를 잴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사이퍼 툴은 어떻게 되느냐? 사이퍼 툴은 XA의 길이에 대한 확장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보나치 비율을 X와 A를 기본으로 잡고 여기를 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1.27 정도로 하면 이렇게 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앞에 거는 AB에 대한 확장을 쟀다라고 하면 얘는 이 XA에 대한 전체 값을 잡고 이 길이에 대한 비율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도구의 툴이 두 개가 좀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샤크 패턴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은 사이퍼 툴로 가끔 샤크 패턴을 작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오늘 얘기를 또 드린 것은 사이퍼 패턴은 사이퍼 패턴 전용 도구 툴로 그려야 이 규격이 맞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작도를 그려본 거예요. 이제 이해 확실하게 되셨죠? 자, 우리 다시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에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BC 프로젝션에 대한 값은 부재예요. 없습니다. 여기는 값이 없어요. 아무거나 나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툴상에는 여기 숫자가 나오지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 뭘 신경 써야 되죠? 나머지 세 개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패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나왔어요. 사이퍼 패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사이퍼 패턴이라고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율, 그것이 바로 이 0.382와 1.27을 갖는 0.786의 되돌림을 갖는 사이퍼 패턴이에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경우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주 보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유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사이퍼 패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게 하모닉 패턴인지 아닌지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보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사이퍼 패턴을 사용은 해보고 싶고 그런데
하모닉 패턴인지도 모르고 어떤 연구 자료도 좀 깊은 연구 자료가 없다라고 하고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보편적이라고 하니까 난 좀 써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비율만 사용하시면 돼요. 0.786의 PRG를 갖고 0.382와 1.27의 관계. 그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A, B는 CD 패턴이 없다는 건 눈에 들어오시겠죠? 일반적으로 뭐 이런 데가 나오든지 뭐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A, B는 CD 패턴이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죠. 0.786으로 여기가 조금 다소 좀 뚱뚱하고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얄쌍해요. 이 사이퍼 패턴의 이 0.382와 1.27은 0.618을 주는 건 좀 더 뚱뚱하겠죠. 당연히 되돌림 범위가 크니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이퍼 패턴은 앞쪽이 얄쌍하고 뒤쪽은 좀 뚱뚱하고 뒤쪽이 좀 뚱뚱하면서 무거우니까 1은 못 넘는다. 이런 식의 모양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타겟 값은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입니다. 완전히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완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재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보편적으로는 0.38이긴 0.38인데 우리가 하모닉 패턴이 보통 AD의 땡땡땡이죠. AD의 0.382. 그럼 영어로 하면 0.382 of 뭐 이렇게 AD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AD가 아니고 당연히 CD죠. 왜냐하면 C가 더 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여기가 지금 이 전체적인 느낌을 이해하는 거지 지금 AD인지 CD인지 뭐 그거를 일일이 쓰진 않으니까요. 우리가 작도를 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버 패턴의 구성 요소 제가 스펙을 한번 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들 이쯤 되면 외우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A, B는 CD 패턴이 부재라는 거. 그리고 C 포인트 값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A, B에 대한 확장값이 아니었죠. XA에 대한 1.27 그리고 1.414 그리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1.27부터 1.414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0.382와 1.27 618과 1.414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려면 조금 다소 타이트하다. 그리고 0.786도 보통 일반적인 하모닉 패턴이 가틀리 패턴 아시죠? 가틀리 패턴이 0.786 XA라면 얘는 0.786 XC다. 왜? C가 더 크니까요. 그쵸? 그러면 가틀리와도 뭐 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샤크 패턴과 배 패턴이 친구라고. 그쵸? 비슷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U자형으로 되었을 때 샤크랑 뱃이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이 사이퍼 패턴과 가틀리는 좀 같이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 여기에서 나오는 1.27이라는 이 값이 샤크 패턴은 1.13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점과 A점이 미세하게 차이예요. 미세하게 차이. 여기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여기가 오돌토돌한 거.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였는데 그냥 물로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사실은 물이 아니고 뭐가 이렇게 막 많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거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샤크 패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XA에 대한 확장값은 XA가 더 길잖아요. 이런 A, B 이런 거에 비해선. 그렇죠? 그럼 확장값이 더 다소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와 C의 격차가 샤크에서 미니멈으로 잡는 1.13에 비하면 격차가 좀 큽니다. 사이퍼 패턴이. 그래서 가틀리와 함께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가틀리 패턴이 훨씬 더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PRG는 가틀리와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0.382와 0.618인데 요거를 다소 타이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놓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0.5를 갖는 사이퍼 패턴은 조금 찾기가 힘들어요. 보통은 다 0.382 아니면 0.618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이퍼 전용 툴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사이퍼 패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거를 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이 지금 영어가 가득한데 이게 뭔지 다들 이제 또 직감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던 수백 개의 진보된 하모닉 패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일부예요. 그 중에 일부. 우리가 하모닉 패턴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어디서 생겨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뭐 마케팅 때문에, 아니면 이걸로 또 뭔가 돈을 벌려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마케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모닉 패턴을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연구 결과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패턴들이 너무 많고, 패턴이 너무 수백 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씩 변하면 뭐 다 패턴인데?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백 개의 패턴들이 사용을 많이는 하지 않아요. 모든 패턴을. 그래도 아무튼 있다라는 거. 얘네들이 이제 보통 어드밴스드 하모닉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진보된 하모닉 패턴 아니면 신생 하모닉 패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불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네들의 이름을 대충 살펴보면,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뭐 맥스 벳 패턴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맥스 벳 패턴. 그럼 얘네들이 그냥 맥스 벳 패턴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맥스 시리즈예요. 맥스 시리즈. 맥스 시리즈로 뭐 맥스 벳, 맥스 버터플라이, 맥스 가틀리 이런 식으로 맥스 시리즈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뭐 알트 샤크, 앞에 알트자가 붙어 있는 거죠. 알트 샤크. 근데 이런 것도 보통 있으면 원이 있으면 투도 있고 뭐 그래요. 안티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이 넨스타라고 하는 패턴 자체가 조금 얘도 진보된 하모닉 패턴, 신생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 넨스타에서 또 한 번 더 꼬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안티 패턴이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펜, 사생펜, 안티펜 할 때 그 안티인 거죠. 안티 패턴. 원래 그 영어로 하면 엔타이라고도 하는데요. 엔타이 넨스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냥 안티라고 말이 또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안티 넨스타, 안티 가틀리 이런 식으로 안티자가 또 앞에 붙는 이 시리즈들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건 요거 두 개만 썼지만 이런 안티 시리즈들, 그리고 뭐 레오나르도 같은 이런 이름을 딴 이름들도 있어요. 레오나르도 패턴. 멋있죠? 레오나르도 패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이걸 지금 헨리 데이비드인데 제가 이게 지금 렌리로 썼네요. 이렇게 헨리 데이비드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의 이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드래곤 패턴, 그리고 뭐 이렇게 씨 포니, 바다에 있는 포니 이런 이름들도 있고요. 뭐 다소 특이한 이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새로 나온 패턴인데 거기서 한 번 더 새로운 패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붙인 이름들도 있어요. 뭐 121, 그쵸? 121, 121, 121, 여기도 뭐 113, 00,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고, BG 시리즈도 있어요. BG는 그냥 BG 뒤에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계속 번호가 붙어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있고, 그리고 NN 시리즈가 또 있어요. NN 시리즈. NN 가틀리, NN 벳. 이런 패턴들 제가 지금 이름만 몇 개만 써왔는데 얘네들이 또 되게 다양한 비율들이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 패턴 비율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로 이 패턴들을 다 쓰기에는 너무 많고, 그리고 이 패턴들이 확실하지도 않고, 이 차트라고 할 때 너무 많은 반전 지점을 다 짚으면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또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턴들이 엄청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기도 힘들 뿐더러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패턴들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틀리, 뱃, 나비, 크랩 이게 기본 4개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좀 샤크, 오형 그리고 오늘 사이퍼까지 하고 있어요. 저와 앞으로 이제 몇 개를 더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패턴을 이런 신생 패턴 중에서도 몇 가지를 한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턴들이 지금 저와 함께한 예를 들어서 뭐 7개 패턴이 있어요. 그럼 차트가 7개 패턴 안에서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다 돈 벌죠. 다 돈 벌고 누구도 다들 또렷하게 알고 있으면 다들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하려고 하겠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인생이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처럼 항상 차트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주의 법칙이 금융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차트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래량 아시죠, 여러분들?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냥 볼륨이에요. 우리는 그 소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소리 볼륨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볼륨이라는 게 똑같아요, 스펠링. 이 볼륨이라고 하는 게 차트상에서는 거래량으로 사용이 됩니다. 거래량. 그래서 아무튼 거래량이 뭐 중요하고 거래량의 별명이라고 하면 거짓말 탐지기죠. 거래량은 거짓말 탐지기다. 일단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거래량은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거래량이 또 유의미한 요소 중에 하나로 또 각광받고 그 이외에 또 뭐 이평선, 그렇죠? 초보분들이 많이 보시기에는 이평선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다소 난이도가 있는 애들이 이제 뭐 하모닉 패턴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부류들이 좀 더 고급화 전략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바로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저항이라고 하면 뭐죠? 저항하지 마 이러죠. 이렇게 뭔가 막 아니야 이렇게 저항하는 거, 그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저항이고 여기는 바로 리지스턴스 레벨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 이렇게 뭐 여기 저항선이다. 그럼 여기에 라인을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저항선, 지지선이라고 하면 라인이라고 뭐 붙여도 되고 뭐 레벨은 이제 수준을 얘기하죠. 저항 수준. 보통 이렇게 레벨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거는 서포트한다. 우리 보통 서포터, 뭐 널 지원하는 어떤 서포터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랑은 또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밑에서 받쳐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이 서포트 레벨이라고 해요. 서포트 레벨, 서포트 뭐 라인 하면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서포트와 이 저항 이렇게 두 가지 지지와 저항은 커플처럼 세트로 붙어 다녀요. 지지와 저항.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하모닉 패턴의 5개의 점이 항상 지지와 저항을 가리키는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작도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을 의미하는 점 중에 선정을 해서 X, A, B, C, D 점을 지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 아무데나 X, A, B, C, D 그리시면 안 되고 지지와 저항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그런 자리를 선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은 계속 변경돼요. 한 번 저항이 됐다 그래서 계속 저항이 아니고 한 번 지지했다 그래서 계속 지지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아무리 이 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도끼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 저항과 지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지지선이 있어. 서포트 레벨인데 너무 탄탄해. 그래도 도끼로 10번 찍으면 얘는 뚫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트에서 장기 차트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넘나들게 됩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쉽게는 아니죠. 왜냐하면 10번 찍어야 되니까. 매물대가 많은 부분일수록 더 많이 두드리겠죠. 더 많이 찍어야 되겠죠. 그래야 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넘나드는 자리들이 생기는데 그 넘나드는 자리들을 바로 이 플립한다. 이 플립 자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통 얘네들이 약어로 그냥 S랑 R 하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 슬롯을 딱 치죠. 지지 또는 저항. 지지 또는 저항이 넘나드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와 저항 커플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게 뭐 자리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쨌든 의미 있는 매물대 자리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똑같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와 저항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넘나들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 중요한 자리에서 만약에 세력이 신호를 줘요. 뭐 우리 올리기 전에 신호 한번 주는데 그게 무슨 자리죠? 우리 시작할 때 아니면 와인 같은 거 마실 때도 그러잖아요. 시음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게요. 그다음 머리하러 가면 뭐라 그러죠? 색깔 잘 나오는지 이 색깔 맞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도 차트를 올리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올리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하는 의미 있는 자리 아니면 또 뭔가 정말로 꺾였을 때 여기에서는 좀 받쳐줘야 돼. 이런 자리. 아무튼 그런 중요한 자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레벨이 추세가 바뀌거나 조정 국면을 형성하거나 이런 자리들이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데는 한 번에 뚫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아니면 이겨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유지되거나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얘의 역할은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가격을 받칠 수 있는 매물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와 저항은 기존의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와 지지 저항을 판별할 때는 최근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최근의 역할을 일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구간보다는 최근의 매물대가 더 중요하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그것까지 적어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차트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해온 차트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요새 AI가 묻었다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함께 살펴볼 차트는 물론 과거의 차트인데요. 함께 사이버 패턴을 그려볼 건데요. 어디가 사이버 패턴일까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나요? 여기가 보기에는 살짝 좀 다소 어려운 또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X점을 판별해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ABCD 툴이 아닌 사이퍼 전용 툴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전용 툴을 이용해서 X를 잡고 A와 B를 잡아보겠습니다. 0.382 정도 되돌린 지점에서 다시 C점을 클릭할게요. 다소 여기가 크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786 지점에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차트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버 패턴이 물론 하모닉 패턴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샤크의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패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최소한의 반응값은 좋았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미니멈으로 잡는 이익 구간은 0.382 구간이기 때문에 타겟가의 0.382 구간에는 도달을 하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수익은 챙길 수 있고 또는 본절이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후에 하고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반전에 성공하지 못하는 완전한 반전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퍼 패턴을 다소 제한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최대한으로 미니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봤을 때 매물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 앞쪽에 매물대가 있었고 여기에서 매물대에서 한번 반응을 보이면서 반전을 시도했으나 결국에는 이 매물대에 한동안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계속 갇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러다가 이 매물대를 나중에 해결하면서 이제 쭉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차트는요, 아마존 차트입니다. 아마존이 과거에 굉장히 크게 상승한 거에 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또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최근에 반등을 또 크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매물대를 보시면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서 보면 이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강력한 매물대의 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는 강력한 매물대가 버티고 있는 자리로 가는 길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 번에 뚫기는 어렵겠네. 일단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나무를 한 번 베었을 때 뚫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차트는 굉장히 시총이 거대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들어 올리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많은 매수세가 붙어야 되고 엄청난 많은 힘이 있어야지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면 이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얘는 시총도 크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뚫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의 서포트와 그 레지스턴스 라인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요런 데 라인을 잡고 그려볼 수가 있고요. 얘를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살짝 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 봐서는 알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아마존 차트로 사이퍼 패턴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어디를 X점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B점, 중심점으로 잡아야 할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지금 지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을 넘나드는 자리 그런 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자리가 지금으로서는 이런 자리에 포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지지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조금 이렇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이 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역할은 바로 이게 바뀌어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부딪힌 상태입니다.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물론 뭐 이번에 뚫릴 수도 있고 다음에 뚫릴 수도 있고 언젠가 뚫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것에는 언제나 확률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추세가 흘러가는 대로 몸의 흐름을 맡기고 따라가야 한다. 진리입니다. 자, 사이버 패턴을 그려볼 텐데요. 사이버 패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XABCD 패턴 툴로 그리면 안 되고요.
사이퍼 패턴 툴을 이용해서 그리셔야 합니다. 사이퍼 패턴 툴을 이용해서 그리셔야 하는데요. 기준점인 X점을 잡고 B점을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C점을 잡고 나머지 이렇게 D점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이퍼 패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이 올지 그리고 잘 모르겠고요. 언제나 확률상의 배팅이니까 이렇게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당장 아래로 완전 추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상에서는 아마존의 패턴은 아마존의 차트는 추세가 어느 정도 흐름이 기울기가 그래도 꽤 좋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얘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추세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올라가도 또 언제나 우리는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또 순응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또 스탑 레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소 난해한 패턴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데 그런 패턴 중에서는 가장 보편 중이고 가장 의미 있게 사용되는 사이퍼 패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어요.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좋은 내용,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다음 주에도 수익을 말하다 하모린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